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회식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라는 그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제가 들었고, 두 번째 세션 1, 2 이렇게 했었고, 종합 토론을 개회식 순으로 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서 개회사를 지금 현재 주관하신 다음 이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함의 임명석입니다. 저희 더함에서 매년 집단지성 포럼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 3일째 되는데요. 저희들이 포럼을 기획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연구자와 활동가, 정치인, 행정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 구의하고 광주시가 그것을 받아서 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이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 위주로 발제자, 토론자를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3회째 어떻게 여나,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올해는 다행히 전남대 우리 정 단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열게 됐고, 그 다음에 강미정 시장님, 그 다음에 정구창 시의회 의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이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병규 사회복지사 협회장님, 그 다음에 이정일 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님께서 성공적인 토론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단지성 포럼을 하면서 항상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체 행사에 좌장격을 해주시는 우리 박미정 의원님께서 매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도움을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6시까지 행사가 열리는데요.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장님이신 정미라 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 정미라입니다. 먼저 강주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와 강주광역시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함께하는 지역혁신과 돌봄사회 포럼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강기정 강주광역시장님, 정무창 강주시의회 의장님, 의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기획 구성하여 뜻깊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영선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주광역시는 강주다운 통합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시민 삶의 생태를 보편적 돌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돌봄은 돌봄을 삶의 모든 수준에서 우선시하며 실천 가치의 중심에 놓습니다. 돌봄을 삶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의 정착을 하도록 삼는 돌봄 선언은 신자유주의 바탕이 되는 개인주의와 핵가족을 넘어선 친족 구조의 확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복지국가의 구축, 국가 간 상호협력, 환경보호 등을 자본의 흐름이 아닌 돌봄의 흐름을 통해 이루고, 동시에 이를 통해 돌봄을 삶의 중심으로 되돌릴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실체에서 공동체적 관계로 생태계 전환이 요청되는 시대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행정기관, 대학이 공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 강주다운 통합 돌봄 확대 방안을 실천적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한층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의 주제는 개인의 삶의 질의 고양과 사회 안전망의 자생적 형성을 위한 열린 가족 모델을 이론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자임하는 전남대 학교 윤락연구원 HK 플러스 가족 커뮤니티 사업단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혁신과 돌봄사회 포럼이 지역의 삶의 생태를 직접 실천하고 구성하는 주체로서 강주 지역 시민사회, 사회 현상과 구조를 학문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지역의 경제문화, 공동체 문화를 시민의 시각으로 통찰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경제문화 공동체 더합, 시민사회 요청과 대학과 연구집단의 학문적 성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강주광역시청이 상호 발전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강주가 모든 시민이 사람다움의 주체로 살아가는 혁신적인 돌봄 사회로 자리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를 두 분 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님 축사가 있는데 시장님이 아마 참석을 예정을 했다가 지금 어떤 부득이하게 일이 생겨서 좀 병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돌봄도시 광주의 시장 자랑스럽게 인사드립니다. 강기정입니다. 지역혁신과 돌봄사회를 주제로 토론의 자리,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영선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광주형 공익가치수당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입니다. 이 두 주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광역시 최초로 시도되는 농민수당은 이미 신청자가 6,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시민참여수당과 가사수당은 사회적 공론화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4월 1일 시작한 이후에 이미 5천여 명이 훨씬 넘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선 8기 1년 동안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공직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다양한 소통의 노력을 이어온 결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나누는 정신에서 출발한 광주의 돌봄 정책이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수 쳐드리는 게 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축사로는 원래 저희가 2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무창 의장님이 사실 자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급한 일이 또 생겨서 대신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실 좋아하는 저희 강비정 의원님께서 대신 대독을 축사를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를 대표해서 오늘 함께하게 되는 박미정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선 8기의 목표는
내 삶이 빛나는 도시입니다. 제가 복지학을 공부할 때 복지가 무엇이라고 보느냐,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늘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개인의 행복이었습니다. 시정에 내 삶, 개인의 삶이 공적 가치로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행복해야 공동체가 행복하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그리고 시의회 민선 9기입니다. 시의회에서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학회에서 우리 광주시가 시의회가 대상을 타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은 시의회와 행정이 지난 6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토론하고 공론화했습니다. 그리고 올 지금 신청자를 받아서 60만 원씩 시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사수당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4층에서 가사수당 다시 또 논의를 했습니다만 4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가장 광주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에 사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민관정학이 협력하고 공동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더함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가면서 가장 광주다운 민주주의로서 걸어가는 통합돌봄 지역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혁신은 민간정학에 어깨 걸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내 삶이 빛나는 도시에서 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그 발표 2개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김대삼 교수님이신데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에서 계신 분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인의 행복파트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의 김대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쓴 지가 한 10번째는 된 것 같습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가지고 시민들께 홍보하고 또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었던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뿐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근무하신 분들께도 사업을 소개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더함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광주다운 통합돌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준비한 자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 추진 성과를 이야기할 때 작년 6월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인수위를 꾸리면서 이 정책을 받았을 때, 공약을 받았을 때의 가장 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 정책이 수립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비관적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 전문가들의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영상에서도 소개됐지만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또 지지, 그리고 행정이 철저하게 준비해주는 과정 속에서 광주다운 통합돌봄 공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박미정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겠지만 민간정 학위 17명의 TFT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4개월간 준비했던 이 과정들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만들어졌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 체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일단 이 통합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줬던 부분입니다. 이게 4개월간 발빠르게 행정과 의회 또 학계에서 함께 모아줬던 그런 의지 덕분에 만들어졌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에서 제공했던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서비스의 다양성을 좀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 체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모녀 자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직과 사회복지직을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 인력들이 약 광주에는 420명 정도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례관리 체계를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계에서 시민들의 존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어느 지역에서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광주의 모형으로 만들어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사업의 내용 부분은 자료집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 추진 과정,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소개를 하고, 사업 내용 부분은 PPT, 자료에 있는 PPT를 좀 이용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은 공약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때 광주의 인구 변화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 21년도 사회보장 정책 연구를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사회보장 정책 연구에서 시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정책은 아동 돌봄, 두 번째는 노인 돌봄, 세 번째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현재 전국의 노인 인구는 17%에 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주는 12.3% 정도를 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돌봄 체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고민, 그리고 전국의 33% 정도 되는 1인 가구가 광주는 35%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저출생 고령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공공이 돌봄을 책임져야 된다는 시민들의 인식,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공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 정책의 시급함, 그리고 공공성이 이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 서구의 모형, 그 다음 안산시의 모형, 서울의 SOS 센터의 모형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때 광주 서구와 안산시의 모형을 분석도 하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공공체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형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들의 정체성 없는 업무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확한 업무의 방향성, 그리고 사회복지직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광주시의 공공체계에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모형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서도 안내했던 것처럼 17명의 TFT 위원들이 활동을 15차례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4개월간 2주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만나는 것은 아니었고 과제 중심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체계의 모형, 그리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모형을 개발할 건지, 광주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광주다움이 무엇인지, 민주주의 5.18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또는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광주다움은 뭘까? 라는 그런 고민 끝에 원칙과 방향성을 잡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TFT 위원들이 15차례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모형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큰 성과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공공체계에서 돌봄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국가도 못했던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단순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복지 사업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의 모형을 가지고 의료 통합 돌봄이라는 시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형에 제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형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과 예산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 돌봄 정책과죠. 돌봄 정책과의 실무진들이 의회도 찾아가고 구청의 구청장님들, 그다음에 부구청장님들께 광주다음 통합돌봄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의회와 또 구청의 조직, 예산 이러한 것들을 끌어내는데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박미정 의원님의 대표로 환경복지위원 5명의 의원님이 공동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사회보장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돌봄정책팀에서 빠르게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 이 나라에서 중위소득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도 업무를 협의하면서 발빠르게 사업을 준비했던 부분들이 큰 성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의 한계성을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조직과 예산 이러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고, 두 번째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근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나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이 한계성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은 광주는 102억의 2003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의 시범 사업은 40억 규모로 12개 지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 102억을 투자해가지고 돌봄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로 또는 보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달 체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복지가 무료화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소득이 되신 분들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민간 기업이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까지도 좀 열어놓은 체계를 구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 4월부터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시행을 해서 약 6,000명의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에 촘촘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자, 행정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사례관리 체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모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정확한 광주다음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례관리의 전문성,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저희 한국보건복지인조원이 사례관리나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을 몇 년간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회 차례의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실시할 때 직급별, 수준별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민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들을 80회 차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촘촘하게 교육과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추진 성과로는 이제 저희의 사업 모형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사례관리를 하는 모형으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저희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 인력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모형인데, 행정에서 발빠르게 준비도 했고, 또 최근에 마지막 테스트까지 해가면서 7월 3일자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TFT 구성을 통해 가지고 그 수정 보완을 해가고 있고 또 운영 지침이나 또 사업에 대한 다양성들을 수시적으로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추후 연도에 사업의 방향성에 좀 반영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광주다운 통합돌봄 현수막이나 버스 또 아파트에 올라가면 디지털에서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홍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사업기관들 그 다음에 종사자분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촘촘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의 저희 성과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요. 사업 운영 부분에서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다른 모형과 다른 또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6,000명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개개인의 사례 관리를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통합돌봄의 모형과 다른 체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 또는 공공체계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사례 관리 체계를 좀 형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시스템, 중복된 서비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의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다운 통합 돌봄은 영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모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모형이 전국적으로 시도해보지 못한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통계 자료에 6,000명의 대상자 중에 약 75%는 노인분들의 대상이고 25%는 다른 시민들의 대상, 특히 1인 중년층이 15%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1인 가구의 대상자, 또 1인 가구의 실직자분들이 정신질환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의 폐업, 또 교통사고 이런 다양한 문제로 생계에 곤란한 부분, 또 식사, 또 의료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대상자들이 발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체계가 생애 주기별 대상자로서 시도해보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비스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확장되어 있다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해보지 않는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대부분의 우리의 복지 서비스는 접수나 신청 체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65세가 돼서 오밀 65세가 되어버렸어 하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갖다 주는 게 없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지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인데요. 그러한 신청주의에서 수동적 복지 서비스의 체계를 뛰어넘은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 콜을 통해 가지고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의무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의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600명 정도가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4,6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1660 이웃사이라는 신청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고 의무 방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대상자가 6,000명 정도에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광주가 능동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성과가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돌봄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돌봄을 광주다운 플러스 돌봄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을 긴급 돌봄으로 지원해주는 이 3단계 체계로 돌봄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워줌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동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분들을 사례관리나 또 의무 방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또 전문직의 방향성을 지시해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다음 통합돌봄은 행정과 민간단체 그리고 학계, 정계 모두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통합돌봄 체계의 모형이다라고 성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모형은 크게 자료집에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3단계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달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존 돌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에 분석을 하고요. 기존 돌봄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을 광주다음 통합돌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의 그 현황들을 분석을 하니까 기초수급자분들 또 차상위 계층들이 서비스 고객의 50% 정도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존의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고 그분들이 식사보조나 그 다음에 건강지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다음 통합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85% 이하의 중위소득 대상자가 약 한 35%에 달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촘촘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배제되고 있는 대상자들을 긴급돌봄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의 대상자 6,000명 중에 약 100여 명이 긴급돌봄으로 제외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달 체계를 만들었고 누설 없이 광주다음 플러스 돌봄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또 제외된 사람들에게 긴급 돌봄으로 보완해주는 이러한 모형이 광주다음 통합돌봄의 큰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년여 정도 이렇게 광주다음 통합돌봄에 대한 고민과 또 추진을 해오면서 한계성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기존 돌봄, 광주다음 플러스 돌봄, 긴급 돌봄 이 3단계 체계로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중복적인 서비스의 한계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 돌봄과 그리고 복지부에서 의료 통합 돌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지부에서 40억을 투자해서 12개 지자체를 올 7월 1일자로 의료 통합 돌봄을 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는 북구하고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서비스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진행되는 돌봄과 또 광주다음 통합 돌봄을 중복적으로 제공하지 않게끔 행정적인 체계, 시스템 체계에서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양한 욕구에 의한 또 다양한 니즈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받고 싶은 서비스가 너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서비스 7대 서비스에 담았느냐 이러한 한계성들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복지 시스템에 맞춰서 또는 의료 체계가 바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한 서비스가 받을 수 있도록 민관정 협력 체계가 타이트하게 구축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통합 돌봄의 한계성을 지적을 할 때 민간 영역에서의 의료 기관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한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가정방문에 또 그 재택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체 간 협력 체계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할 때 의무 방문도 있고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진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협력기관들이 지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또 민간기관들이
협력해 주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으로 민간 협력이 좀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요. 올 7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돌봄 정책과가 광주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도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할 수 있고요. 우리 박미정 의원님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슈퍼바이저까지 행정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찾아가서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체계까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가야 될 단계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민간이 좀 많이 민간 기업이 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미래 20년, 30년으로 성장해 가려면 광주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즉 다시 말해서 돌봄은 국가 정책으로 국가 책임제로 전환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책임제로 전환해 갈 때 교육, 보육, 그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의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향후 발전 과제로 연구하고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PPT 교재에 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로 영유아 중심의 그 통합 돌봄에 대한 확대 방안을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신 국지현 센터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 국지훈입니다. 오늘 한 25분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유아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요,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저희 광주에는 돌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저도 광주 시민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사실 제가 돌봄을 정작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다 대상이 아니어서인 건지, 혹은 제가 서비스를 찾지 못해서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찾고자 했던 서비스가 없어서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4월 1일자로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민 누구나 필요로 할 때 원스톱으로 또 집에서 이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사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은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실 그 정의적인 면에서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배경적인 면 잠깐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간병하다가 이 살인이 나는, 혹은 돌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격리된 공간이 아니라 정말 자기 집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지원받자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인데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명백히 차별점들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우선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과 같은 좀 특정한 대상자를 특징 지었다라고 한다면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영역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좀 더 다르게 촘촘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일자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으로 지금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요. 광주다운 통합돌봄에서 대상자별 지원 기준을 살펴봤을 때 영유아가 없다라는 지적인 거죠. 우리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진짜 통합돌봄으로서 완성된 체계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토론회가 더욱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유아를 우리가 어떻게 포함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유아 돌봄의 확대를 위해서는요, 사실상 영유아 돌봄반의 특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내야 되는데 우선 돌봄의 대상은 영유아라는 점입니다. 다른 대상들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요, 돌봄의 대상자는 영유아인데 신청자는 부모예요. 영유아가 아파서 돌봄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영유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돌봄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돌봄을 신청한다라는 지점이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네 번째, 이 장소에 대한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광주다운 통합돌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자기 집에서의 통합적인 돌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격리라는 이미지와 연계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시설과 기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설에 가야지, 기관에 가야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시설에 가야지, 기관에 가야지 말 그대로 삶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움터가 되기 때문에 돌봄의 특징에서 이 기관과 시설을 제외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돌봄이 굉장히 협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사실상 영유아가 진입할 수 없었던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대상의 한계 부분 봤을 때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는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해야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당사자의 신체 기능 저하고요. 두 번째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고요. 세 번째가 서비스 공백인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2번하고 3번만 없어도 거의 비상 상황이에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것만으로도 이미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번까지 추가시킴으로써 영유아들을 돌보는 대상 그 부모들이 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으로 진입하기에는 그 대상자 벽이 너무 높다라는 지점인 거고요. 두 번째로 내용적인 한계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에 있어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이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진다는 점인 건데 이건 사실상 두 번째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내 집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한계가 아이돌봄 서비스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양육자들이 보기에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영유아 대상 정책으로서는 좀 빈약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안은 우선은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적어도 영유아만큼은 좀 개념을 확장시켜주고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에 근거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꼭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자기 집이라든지 뭐 지역사회에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너무 좁혀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만약에 개념적인 부분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영유아 대상으로 있을 때요 광주다운 통합돌봄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돌봄 연계망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 분야를 확장시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정체성을 확대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자, 이건 제가 지금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개요 부분에 나온 부분을 좀 발췌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을 때 그냥 신청자를 벗어나서요. 광주 시민만 가지고 생각해 보셨을 때요. 기존 돌봄 연계 서비스 1 그리고 서비스 2, 서비스 3을 생각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서비스 1에 참여를 하고 몇 프로 정도가 서비스 2와 서비스 3에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 시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요. 한 서비스 1에서 한 80%가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채워지지 못하는 한 15% 정도가 서비스 2를 이용을 하시게 될 거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서비스 3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광주다운 통합 돌봄의 시민 누구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얻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서비스 2와 서비스 3에 대한 체제 구축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체제가 서비스 2와 서비스 3에만 국한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광주다운 통합 돌봄은 광주시내 20%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서비스 1에 대한 체계 구축이 필요한 부분인 건데 말 그대로 광주 시민 누구나가 기존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드는 것 또한 광주다운 통합 돌봄에서 같이 좀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연령대 말고요 영유아 대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영유아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요 어느 정책이 어떤 기관에서 수행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냐면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 정책과 기관들을 묶어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가 제공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광주는 2022년에 이미 여성가족재단에서요 통합돌봄 정보 플랫폼 아이친구라는 매뉴얼이 개발이 됐고 실제로 이 정책들과 기관들을 엮어내는 작업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광주다운 통합돌봄에서는 이 좋은 기반을 놔두고 이 중에서 아이돌봄이만 지금 연계를 하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기본돌봄 연계막 활성화에서는 이 광주여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이친구와 좀 연계를 해서 이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좀 시민들에게 연계해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훨씬 더 효율적인 기존 돌봄 연계망을 함께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로서는 기존 돌봄 연계망이 공공서비스 위주로 연계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서비스를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연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고요. 제가 그 플랫폼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당근 아시죠? 당근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기조 강연에서 류도향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돌봐줘야 될 대상 또 돌봐지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면서 위계가 형성되고 있다. 진짜 돌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위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상호 의존적인 속성으로 돌봄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걸 평등주의적 상생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정부가 지금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돌봄이요.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가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혜자에게 맞게 잘 조절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1단계에서는 진짜 누구나가 돌봄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돌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 예만 든다라고 하면 당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광주 아파트에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뭐 등원 광주 학교까지 등원 가능해요. 이 올리면 또 누군가는 그걸 또 이용한다는 거죠. 내 시간에 맞게 내 거리에 맞게 딱 맞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이 80%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촘촘하게 연계망이 구축될 수 있는 그 연계망이 구축된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2와 서비스 3은 말 그대로 진짜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대로 돌봐주는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이 필요한 부분인 건데
먼저 영유아 대상으로 했을 때는요. 먼저 대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체 기능 저하와 돌볼 수 있는 사람 부재 서비스 공백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 저하는 빼고요. 부모의 돌봄 기능이 저하되거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공백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병원에 갔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아니면 바로 작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부모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된 상황인 건데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대상자를 확대해 주시는 방안과요. 두 번째로 서비스 영역에 대한 부분인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인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번에 그 식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가 병원에 갔어요. 아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도시락만 배달해주고 간다? 어느 부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모가 격리되어 있어서 아이를 마주할 수가 없는데 그냥 나는 청소만 하고 간다? 이러면은 정말 이 서비스는 어느 부모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 돌봄의 크기는 나중에 차후에 선택하셔도 돼요. 앞에 전면적으로 세우셔도 되고 최소한으로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아이 돌봄에 대한 기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로 서비스 공간에 대한 부분인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좀 공간적인 확장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긴급아이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또 광주하고 서구만, 광산구하고 서구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남구에 사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셔서 아이를 맡기고 가야 돼요. 너무 불편함이 크죠. 그래서 적어도 광주에서만큼은 좀 가까이에서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통합 돌봄 정체성 확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을 살펴봤고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사실 지금껏 없었던 굉장히 선도적이고 좋은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 시민으로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대상자도 더 세분화시키고 서비스 영역도 더 세분화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이 선도적인 정책으로서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말 광주다움이라고 하는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지 또 다른 지자체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우리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은 선도적인 정책으로서 광주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전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정책을 만들고 또 이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와 그리고 연구진들 그리고 돌봄 근로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던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토론을 또 진행을 해야 돼서요. 시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5시 12분인데 정확하게 6시 정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끝나기 한 10분 전에 그래도 현장에 오신 분들의 저는 얘기의 어떤 의견들, 질문들 이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시간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제히 자정석으로 봐주시고 토론해 주실 분들도 지금 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사회 조성을 위한 광주다운 통합돌봄 확대 방안에 대해서 김대상 교수님과 우리
지윤 센터장님,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제에 따라서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5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별도의 소개가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광주 여성가족재단 인구고용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안병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이정일 사단법인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는 공하나협동조합 이사장님 최선영 이사장님, 정선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정영아 국장님 대신해서 광주광역시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순서대로 두 분의 발제에 대한 토론과 토론이 끝나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증을 같이 또 지혜를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박태순 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여성가족재단 박태순 연구위원입니다. 먼저 광주동 통합돌봄의 전체적인 배경 또 내용, 확대 방안에 대해 특히 영유아 및 아동 대상을 주목해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토론 내용도 주로 영유아 및 아동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주동 통합돌봄은 대상, 범위, 경제적 상황 등을 어느 기준에 한정짓지 않고 광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보편적 돌봄 서비스로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행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또 자부심도 느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국지훈 센터장님 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돌봄이 필요한 대상, 즉 영유아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지원 정책에서 눈에 띌 만한 그런 지원 방안이나 정책이 좀 부재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느 특정 이제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틈새돌봄이나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지역 중심에서 하기 위한 부분인데 영유아 부분에 그런 미흡한 점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좀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정책은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일방적 정책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역적 인구구조 변화나 정책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과도하게 출산율 향상에 몰입하다 보니 모든 정책의 출발이 임신, 출산기에 집중되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지자체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통합돌봄이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로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경우 지역 특수성이나 여건에 맞는 지역 주도형 생애주기별 출산 양육 정책을 계획 수립하고 민선 7기부터 지금 현재 민선 8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21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도 출산 증가율을 보였고요. 최근까지 다양한 지자체 저출산 정책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 출산 양육 돌봄 정책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으로 느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아동 돌봄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 포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이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적 돌봄 기관을 광주 지역의 아이들은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집 140페이지 표 2, 3을 보시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인구 0세부터 12세의 영유아 및 초등학생, 즉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들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수는 6만 9천 명 정도 추정되는데요. 이용률로 보면 46.2%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 전 영유아의 공적 돌봄 서비스, 즉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83.7%로 나타나는데요.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학교 의무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총 학생 수 8만 4천 명 중에 16.4%, 즉 14,000명만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취약 전 영유아 대상 공적 돌봄보다 67%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기관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등학생 이용률이 전체 다 합쳐도 16.6%밖에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돌봄 기관과 서비스만 양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돌봄 문제가 해결될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강주 지역 아동 돌봄 수요 공급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자료집 시간상 자료집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강주동 통합 돌봄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 내 개원 부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많아도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면 성과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국진 센터장님 말처럼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돌봄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양육자한테 통합된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주시 작년 출산양육 정책 분석 결과 영유아 양육자 70% 이상이 광주시 및 자치구에 무슨 정책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정책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부산시 같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얻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돌봄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우선 필요한 정책들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게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환경 분석과 실태 조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좀 더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실태 조사 연구가 반드시 주기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을에서 마을 주민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내 아이 또 이웃 아이를 함께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선영 대표님도 이런 공동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인 가치, 공원, 또 틈새 돌봄이나 긴급 돌봄을 마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지금 그 틈새를 메꾸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연구 결과 광주 지역의 경우 120개가 넘는 자발적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내 아이와 이웃 아이 그리고 마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함께 놀고 배우면서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돌봄이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부정적 통계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10대들의 정신건강, 심리 정서불안, 분노 조절장애, 게임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신과 보호병동의 90%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주다운 통합돌봄 안에 이런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단지 청소년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부터 심각한 수준인데요. 작년 서울시 영유아 발달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64%가 이상 수치에 들어있었고, 또 이들을 상대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2명 중 1명, 즉 48% 정도가 정신건강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주 지역이라고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강주 지역도 영유아들이 성장하면서 의무적으로 진단받는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를 보면 장애 고위험군이 이제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추적 관찰 및 공고가 대상이 되는 영유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또 발견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즉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주의 경우 지금 장애 위험에 있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가정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에 지자체 중에 동구가 올해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유가동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 발달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주시 전체로 확대해서 모든 영유아에게 조기에 그런 발달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지, 또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없는지 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이 가능하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안병규 토론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사회복지사협회 안병규 회장입니다. 저는 많이 힘드시죠? 네, 현장에서 바라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그런 복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토론자로 섭외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우리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뵀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뭐든지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어떤 그래도 문제점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돌봄, 강주다움 통합돌봄을 보면서 돌봄 콜 그리고 의무방문 이 두 가지는 정말 너무 좋은 핵심적인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자들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서 확인해서 이분이 잘 있나 없나를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바람직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서비스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우리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돌봄 콜은 전화만 하면 이 센터에서 알아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해서 아파트의 전기도 끊기고 가게도 문을 닫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컵라면 3봉지하고 3개 하고 김밥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거기에 쪽지가 이렇게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양반이 너무 감동을 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통합돌봄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적시성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이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신청한 20일이 지났는데 그 서비스가 개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5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해보신 분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이용하시고 또 새로운 신청자가 또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제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현장에서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 광주다움 통합 돌봄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서비스 업체 대표하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나누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분이 청소를 신청하셔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이제 끝나셨어요. 그런데 또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은 또 별도로 또 서비스를 또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영역 안에도 약간의 좀 조율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수행 인력 관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일단은 뭐 여기 언론 자료에도 있지만 현장의 고충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은 씨,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좀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또 이분들이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해야 어쨌든 평가는 현장에 가장 일선에서 계시는 이분들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합당한 처우 개선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의 그 자격 요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구마다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구는 뭐 예를 들면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의무지만 다른 구들은 그런 자격 요건이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는 조금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좀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7,446건이 접수돼서 4,323건이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23건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제 물론 뭐 얼토당토 않는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3,123명 중에는 반드시 조금 서비스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들에게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포용하는 게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제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3,123명이 어떤 서비스들을 신청하셨는지 조금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내보시고 7가지 서비스 외에 더 필요한 서비스들을 조금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항상 뭐든지 예산이 문제인데요. 지금 102억을 확보해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통큰 결단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큰 돈, 큰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2억을 12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광주 시민 6,800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광주 142만으로 이걸 나눠보면
4%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조금 확대돼야 된다. 이 부분은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광주다음 통합 돌봄이 이 선착순 복지 사업이 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좀 말씀을 좀 강력하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확대된 예산을 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개 구별로 서비스를 다 이렇게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제 물론 따로 똑같이라는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구는 너무 잘 이런 것들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또 일부분은 제공되지 않는 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시범 사업을 한 구는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잘 되리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별로 그런 형평성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돌봄 서비스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이라도 돌봄 위기에 놓였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고 이게 꼭 이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광주다음 통합 돌봄이 자리 잡으려면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더 대기업 이렇게 통 크게 결단하신 것처럼 또 2024년도에 또 새로운 더 개선된 통합 돌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준비해 오셨는데 시간 안에 짧게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을 하는 사람은 늘 시간에 강박처럼 시간 안에 끝내야지 있다 보니 특히 토론에 오신 분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세 번째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정일 사단법인 광주 사회적 경제연합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광주 사회적 연합회 회장 이정일입니다. 저도 어디 가면 말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좀 말을 최대한 간략하게 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머릿속에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강주다움이 뭔가, 광주다움을 되게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강주다움, 강주형 일자리, 광주. 근데 광주다움 했을 때, 이해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뭔가, 우리 강주를 얘기할 때 그런 단어 있죠. 거시기가 표현하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딱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강주다움을 어떤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면 어떤 확실한 단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강주다움이 뭐라 했을 때 다른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강주다움의 통합도로는 뭐냐, 강주다움은 뭐냐 했을 때 이 어떤 확실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광주다움을 우리가 합의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 합의점에서부터 우리 돌봄이 그리고 강주다움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우리 정체성을 명확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이 강주다움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 통합 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강주다움을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광주는 다른 지역과 달랐기 때문에 뭐 5.18의 정신도 있고 또 다른 공동체 정신도 있고 이런 많은 정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여러 가지 힘도 강주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강주다움을 어떤 단어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가 싶어서 이번에 또 강주다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하는 토론을 한번 우리 윤영선 대표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그것이 제대로 세워져야지만이 그 기초 아래에 우리가 다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핵심인데요. 아까 이제 두 발제자분께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좋은 서비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 틈새 사각지대 다 메꿀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런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다시 분명히 이 사업의 사각지대는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분명.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메꿀 건가? 이 메꾸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용 예산도 많이 수립을 하고 촘촘히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문제죠. 그럼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딱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지만 한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같이 함께 파트너로 삼아보자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사회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복지 사업, 돌봄 사업, 뭐 이런 의료 이런 다양한 사업들, 사회 서비스들을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이거를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시켜보자는 건데 효과 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몇 가지 우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좀 더 고도화돼야 됩니다. 좀 더 발전해야 되고 하는데 이 과제는 사회적 경제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민간 기업이나 기타 이런 시장에 놔두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지만 이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시장은 이윤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데 사회 서비스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정체성에 있던 강주다움이 갑자기 좀 희석되는 느낌 그리고 공동체가 희석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돼서 제공하는 자도 서비스를 받는 자도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어떤 포용의 경제, 사회적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특히 사회적 경제 중에서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 통합 돌봄 파트너를 만들어보자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태생적인 목적이 이윤이 아닌 사회적 목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효율을 아까 효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효율 면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목적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양한 영리 사업을 통해서 그 벌어든 영리를 다시 본인들이 설정했던 목적 사업에 반드시 100% 재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아까 우리 첫 그 발표자였던 김대삼 교수님께서 민간 기업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의 자본과 자원이 필요하다. 말씀했는데 민간의 자본과 자원이 그렇게 쉽게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윤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목적성 자체가 태생 자체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게끔 이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 통합 돌봄 시스템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해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또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 안병규 대표님이나 정선영 대표님 같은 것도 그런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갖추라고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과 연계하고 있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대와 협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마을의 다양한 자원이 연결을 해야지만이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연대하자, 사회적 경제를 파트너로 삼자는 게 두 번째 저희 제안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저 자리에 앉아서 되게 고심고심했는데 마지막 발표자인 우리 구현지 센터장께서 마지막 발언에 이 발제와 이 통합돌봄 시스템 만들기까지 다양한 종사자 함께했던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 통합돌봄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강주다움을 첫 번째 제가 정체성을 바로잡자는 것들은 뭐였냐면, 이 토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강주광역시는 예산을 만들어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서비스 수혜자와 만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돌봄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종사자들일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강주의 가장 큰 이제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1층에서도 돌봄 대체교사들이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가정이 이미 거의 파탄화돼 있고, 그들의 아이들도 분명히 엄마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할 때 그냥 어떤 처음부터 만들어진 생태적 그런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돌봄 수혜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어떤 토론자가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돌봄 수혜자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코로나 질병뿐만 아니라 밑에 이런 그 돌봄 노동자분들의 자기 생계를 위해서 뭔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가정에 있는 아동의 돌봄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인가,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강주다움을 했을 때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또 전 답을 내자는 건 아니에요. 나눠봤으면 좋겠고, 또 요양보육시설에 지금 현재 또 시작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나 아니면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지금 아들, 딸들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을 돌보고 지켜주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그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강주다움 통합 돌봄을 얘기했을 때는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세 가지들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는 말로 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세 번째 제안 기꺼이 좀 받아서 다음 토론회 때 그런 부분들도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정선영 대표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협동조합에 대해서 되게 낯서실 것 같아서 저희 협동조합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안의 협동조합은 2013년도 육각 품앗이로 공동체 활동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까지 확대가 되면서 마을 돌봄으로서 지역에서 상시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경제활동을 수립하고 있는 마을 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5년차 마을기업입니다. 지금은 마을 돌봄이 주된 사업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의 영역이고 이걸 통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육아를 통해서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이나 사회초년생의 청년들,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 마을 안에서의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육아의 아이들을 마을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좀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성장했던 그 지원이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 친화마을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여성가족 친화마을 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과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돌봄이라는 것도 하나의 분야가 되면서 그 돌봄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인데 민간이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돌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마을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시행하는 안에서는 두 분의 다른 분들의 발제자와 토론자분께서 미리 얘기하셨지만 공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지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보면 대상자별 지원 그 기준에도 영유아는 전무하고 아동 청소년은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박태순 토론자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에서도 보면 영유아는 실제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55,400명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수요는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만한 기관이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까지의 공적 돌봄을 다뤘던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제 사례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인데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지금 4살의 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코로나 시기에 산부인과에 부모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게 아이돌봄 서비스였습니다. 1년 동안 집으로 검증이 된 분이 오셔가지고 1년 동안 저희 아이를 0세부터 만 11개월까지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었고, 그 이후에 연계됐던 것은 공공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아이를 픽업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본적으로 돌봄은 초중 전까지는 충분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정부시에서도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공적인 영역 안으로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 돌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생각을 해본다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어디서 채워주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공동체가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 촘촘하게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단체들, 또 그 주체들은 무보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마을 안에서 이런 돌봄 형태들을 계속 갖춰가면서 부족한 공적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지원들이 있었느냐, 또 행정은 어떤 것들을 도와줬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급하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저는 가장 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돌봄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그 초등 영역에서 넘어갔을 때 결국 부모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돌볼 것인가. 저희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행정 쪽에서 적극적인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서로 양립되면서 서로 행복하게 개인의 행복이 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육아를 선택하지 않고 일을 선택했을 때는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는 결국 집에 방치하거나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최근 몇 년 전에 둘째 아이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물을 붓는 동안에 그게 잘못해서 허벅지 쪽에 부어버린 거예요. 결국 부랴부랴 가서 병원을 데리고 갔지만 피부가 아예 눌러붙어가지고 지금도 화상을 입은 상태가 그대로 있거든요. 집에 방치했을 때 향이 분명히 있었지만 집에 방치했을 때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은 영유아보다는 초등에서도 정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을 안에서의 돌봄을 하고 있는 영역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주체자들, 그리고 이걸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촘촘한 마을 돌봄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기정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이 촘촘한 돌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틈새가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광주다운 통합 돌봄이 전국의 최초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의 최초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가지고 엄마들은, 저희 같은 엄마들은 일자리로서도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 넘어서 이웃의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일자리로서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통합 돌봄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는 공동체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행복이 공적 가치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마을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서 그것들이 공적 가치로 담아 들어와서 이것들을 인정하고 행정이 이걸 같이 동행을 한다면 저는 4명까지 낳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개인의 삶이 공적 가치와 어떻게 결합했는가라고 하는 실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토론자이신데요. 손옥수 과장님 오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과장님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돌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실무를 대표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과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돌봄 정책과장 손옥수 인사드립니다. 제가 토론자가 제일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50분 앞에서 다 준비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일 짤막하게, 또 시간도 6시 다 되고 짤막하게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4월 2일부터 통합돌봄이 추진이 됐는데요. 현재 한 3개월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잠깐 보면 현재 3개월 동안 5,144명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 중에 5,926건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중 보면 실제 서비스 15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제공 건수로는 보시면 식사 지원이 한 2,350건은 40%를 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가사 지원, 그 다음에 안전 생활 환경, 방문 맞춤 운동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례를 좀 소개할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좀 스킵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여러분들 하셨지만 강주다운 통합돌봄은 우선 기존 돌봄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돌봄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틈새를 먹기 위해서 대상과 영역 부분을 뛰어넘어서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이렇게 마련됐다고 앞에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제안된 기한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 참고 삼아서 시 보증 현재 매월 2차례 신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회의와 그 다음에 통합돌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런 회의에서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주다운 통합돌봄 이제 시행 3개월차를 맞이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아울러 개선할 부분도 앞으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자면 강주다운 통합돌봄 3개월째 시행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전 분야, 모든 것을 여기 담을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제 시에서는 이제 긴장을 앞으로도 늦추지 않고요. 사업 안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토론 시간이 6시입니다. 우리 서승호 센터장님께 마무리 사회를 넘기면서 발제와 5분의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생각한 건 없어서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은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제가 추억으로 남기기 위한 촬영을 한번 하고 좀 마무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 포함해서 발표자분들 다 토론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사진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통합돌봄 화이팅!